워낙에 기업의 내용이 삼성전자라는 최고의 기업과 서비스 로봇이잖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좀 보고 있는 것들은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한 게 7월 18일부터 이런 외국인들이 지금부터 꾸준하게 모아가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 테슬라가 9월에 뭐 AI 데이를 개최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에 따라서 약간 국내 관련 약간 좀 테마성이긴 하지만 로봇주들 역시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 중에서 약간 좀 볼만한 좀 그런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에브리봇이에요.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자율주행 청소기. 밑에다 걸레 깔고 바퀴 없는데 자율주행해서 청소하는 애. 네네. 그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마침 무증공시가 나왔어요. 맞아요. 네. 무증공시 나왔어요. 제가 그거 알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알면은 불법입니다. 네네, 네. 그쵸. 절대적으로 그 예전에 뭐 CJ ENM 사태였나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애널리스트들이라던가 그쪽 안에 내부자들과는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불법적인 것들이 살짝 누구에겐 얘기해주고 누군 얘기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요즘엔 그런 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워낙에 기업의 내용이 삼성전자라는 최고의 기업과 서비스 로봇이잖아요, 그쪽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웨어러블 그 의료 주행 보조 로봇 이런 것들 출시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산업용 로봇만 좀 각광을 받고 있고 물류센터라던가 이런 쪽들 아마존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자율주행하고 상품명마다 태그 찍어서 정말로 무거운 것들 적재해 놨다가 자율주행해서 최적의 코스로 가서 이거 꺼내가지고 배송하고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물류 쪽이에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스마트 팩토리도 로봇이에요, 여러분들. 로봇. 거기다가 자율주행, RFID 태그,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4차 산업의 집약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서비스 로봇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이거 검색만 해봐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어디 가니까 식당에서 뭐 자율주행 로봇이 무인으로 음식을 갖다 주네. 체험해보셨다는 분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만큼 서비스 로봇의 영역이 급작스럽게 확대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족보행 로봇 이런 것들은 완벽한 단계는 아니에요, 솔직히. 영화에서 보던 그런 것들이죠. 네네. 근데 결국에는 현실화가 될 텐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결국엔 삼성전자와 지금 OEM 형태 뭐 이런 것들로 자율주행 청소기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들어서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 지금 이 로봇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 삼성전자가 이족보행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을 때에도 과연 배제를 시킬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들을 저는 좀 주요하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어떤 예전에는 정말로 이 자율주행이라는 개념도 없었죠, 사실. 그 로봇 청소기였죠, 그냥. 그래서 켜놓으면은 처음엔 잘 작동되는 듯 하다가 어디 턱에 가서 이제 걸려가지고 막 집에 못 돌아오고 있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딱딱 설정해놓은 구간에서 다 청소하고 돌아와서 홈에다가 자동으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먼지 같은 것들 비워서 우리는 이제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그런 로봇들이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에브리본 뭐 기술력들은 말씀을 드렸고 이거 말고도 기업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길게 올라갔다가 제가 사실 보고 있었던 목표가는 뭐 한 이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5만 원 부근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 좀 이슈가 새롭게 나오면서 121선 지지받고 빵 올라갔다가 아마 여기에서는 차익 실현이 일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요즘에는 1대1이나 1대2 무상증자는 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예전에 뭐 노터스 이런 것들 기억하시죠? 1대9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무상증자 가능성이 이게 꼭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는 있어요. 지금 이 기업 같은 에브리봇 같은 경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열어보시고 좀 판별을 해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수가 몇 주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네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수가 610만 주가 안 됩니다.
진짜 적네요. 주식수가 적죠. 그런데다가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우리가 외국 대주주의 지분율을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대주주 정우철 외 5인이 36%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앤그로스가 또 14%. 그럼 이 둘이에서 50%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600만 주 중에서 한 300만 주 정도만 유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주식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무상증자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냥 호재성으로 띄웠다가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기업 가치 변화 없다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무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기업 내에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라는 거를 시장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보통 이 화면은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네. FN 가이드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재무제표란을 좀 가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조금 내리시다 보면은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 자본 가보시면은 자본 계정에서 자본 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가. 그래서 이 자본잉여금은 딱 재원이 무상증자로 쓰이는 그런 한정된 좀 그쪽 자원이거든요. 자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크더라도 만약에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면서 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난다. 대표적으로 이제 좀 바이오 기업 이런 데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자본 잉여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무상증자 재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익잉여금, 결손금이 난다라고 해요, 우리가. 계속 적자가 나면은 누적이 되면서 이제 자본 잠식 이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뭐 300억, 400억 간다라고 했을 땐 이 자본 잉여금의 용도가 하나 더 있는데 이 결손금을 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그 두 가지 재원으로 쓰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영업 잘해가지고 이 잉여금도 계속 쌓이고 있네 라고 하고 자본 잉여금이 많이 있네 그리고 어떤 부채 비율 대비해서 유보율이 높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리고 주식수까지 적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무상증자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꼭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주식수 적고 우량한데도 안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번에는 노터스라는 기업이 좀 불을 붙였죠. 그 뒤로 뭐 조광 ILI, 뭐 공구음원 굉장히 많은 회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테마성으로 무상증자 테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의보가 내렸던 것 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무상증자라는 게 반드시 뭐 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회사 재무구조 튼튼하니까 이렇게 무상증자 하는 겁니다라고 시장에다가 기업의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알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재무제표 보면서 그런 거는 빨리빨리 또 캐치할 수 있도록 차장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한 가능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외국인이 이 주식은 앞으로 계속해서 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셀트리온을 꼽아주셨는데 그동안에 지금 약간 좀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앞으로 셀트리온처럼 외국인이 계속해서 살만한 주식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후보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정말로 자리를 정말 좋게 줬어요. 주봉상으로 뭐 이런 자리 14만 원 부근까지 내려갔다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무조건 사볼 자리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손절하면 됩니다. 그랬다가 내려갔다 했을 때 다시 14만 원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손절했다가 다시 사도 돼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한 주식을 샀다라고 해서 사랑에 빠져서 정말로 이게 되던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그냥 홀딩하자 이런 건 좀 안 됩니다. 존버 이런 거 안 돼요. 그거 잘못된 투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황에 좀 대응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좀 보고 있는 것들은 이것도 이제 또 조선 쪽이네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을 제가 좀 보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 투자 동향이 외국인들 지분율이 뭐 계속 늘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이 주식은 못 갔네요. 근데 못 갔죠.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16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꺾인 거죠. 이게 이제 조선주가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수주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게 슬롯 계약이라던가 이런 걸 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배를 내보내서 인도가 되고 그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기까지 1년에서 2년 걸려요. 특히나 이제 조금 납기가 빠른 이런 쪽들을 가지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먼저 조선 중에서 반응을 했던 거는 단납기의 제품 품목이 많아요. 선박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가장 먼저 빠르게 치고 나갔죠. 그런데 다른 쪽들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년 전에 이제 카타르 쪽에서 슬롯 계약을 했었던 LNG선의 발주들이 나오면서 가격까지도 최근에 신조성가로 잘 나가고 있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쪽에서 기자재들은 먼저 움직였어요. 막 52주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사상 최고가 가고 있고 이러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 조선주들은 빨리 움직이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실질적인 수주가 재무제표로 반영되는 지연, 딜레이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2분기에도 조금 적자 부분들이 났어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데들이 영업 적자가 한 2,300억에서 2,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적자의 원인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일회성 요인이었습니다. 후판 가격 인상. 네, 원자재가 다 같이 올라오니까 지금 후판 가격을, 조선용 후판 가격을 2020년 하반기에 한 40만 원 정도 올렸어요. 그리고 또 2021년 상반기에 한 10만 원 정도 올렸고요. 또 하반기에 4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폭의 인상이 있다 보니까 2020년 상반기 대비해서 후판 가격이 2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후판이 선박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만큼 큰 어떤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철강 가격들 다들 아시겠지만 후판 가격도 그렇고 많이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해서요. 맞아요. 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회성 비용으로 급증했었던 후판 가격 하반기에는 인하될 수도 있겠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현대제철 쪽에서 2분기 컨퍼런스 콜 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후판 가격에 대해서는 인하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런 얘기 나오면서 철강 가격이 빠지고 있는 단계니까 아무래도 인하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선사들이 정부 쪽에 좀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요청을 한 것 같아요. 후판 가격 조금 인하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계속 좀 압박을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후판 가격의 인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LNG선이 이제 가장 주요해요. 고부가 가치선인데 이쪽이 성과가 거의 사상 최고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LNG 쪽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급등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겨울철 이제 난방유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LNG선의 발주는 필연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좋고 삼성중공업 좋고 대우조선해양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파업 이런 부분들 네네. 때문에 엄청난 손실이 일회성으로 발생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잠깐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되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한 8천억 정도 손실이 파업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지금 노조 쪽에서 다시 또 파업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일단은 아무리 업황이 좋더라도 조금은 제외를 시켜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 동향을 이제 열어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정말로 이제 꾸준하게 중간중간에 매도하는 부분들이 약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한 게 7월 18일부터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사실 좀 많이 정리를 했어요. 네네. 근데 7월 18일부터 사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이제 이때부터 나온 거죠. 사실 바닥을 이런 식으로 찍고 78,000원 바닥 확인한 이후에는 상단을 향해서 올라와 있고요. 이 매물대가 이제 지금 오늘도 강한 파동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데 3.5% 상승하고 있네요. 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돌파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고요. 이게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직도 갈 자리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자리만 해도 한 15만 원대가 보여요, 사실. 거기다가 수주 현황 이런 것들 보면은 물론 이제 현대중공업의 모회사긴 하지만 그렇죠. 전체 수주로 봤을 때 거의 상반기에만 목표 수주액의 100%를 한국조선해양은 넘겼어요. 네,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에서 7월까지 연간 수주량의 목표치에 70에서 80% 다 달성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에 뺏겼던 어떤 조선 쪽의 점유율 1위 뺏어왔죠, 또 다시. 네. 근데 그게 주요하게 들어가 있는 배들이 전부 다 고부가 가치선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술력이 필요해서 아직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분야, 기술 격차가 있는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발주를 많이 하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배 가격들은 전부 다 최근 신조성가, 그리고 LNG선도 최고가 이런 상태에 도달해 있는 데다가 원가 절감의 요인도 아까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후판 가격의 인하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이 지금부터 꾸준하게 모아가기 시작하는, 물론 기자재가 먼저 움직였지만 조선 쪽이 지금 굉장히 큰 빅사이클이 도래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지분율 추이를 보면 네. 사실상 한 2020년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추세적으로 외국인이 지분을 늘리긴 늘렸는데 네. 같은 기간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빠졌죠. 그렇죠. 오히려 빠졌고. 근데 네. 사실 지금 최근에 조선주들 주가 전반적으로 다 좋잖아요. 맞아요. 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조선주 중에서 소외되어 있고 네.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좀 모회사 개념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직접적으로 이제 사업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쪽들 대비해서는 조금 빠지긴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라던가 어떤 모멘텀을 봤을 때는 분명히 한국조선해양도 같이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과연 그 네. 향후의 미래 어느 정도 저평가 요소가 얼마나 해소가 될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